미국의 유수한 대학 연구동 복도에서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형광등만 희미하게 남은 시간, 대부분의 연구원이 떠난 뒤에도 나이든 교수 몇 명이 조용히 복도를 오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서로의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뒤 안을 살피며 건네는 것은 비밀 문서도 실험 시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던 물건은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하얀 분필 상자였습니다. 극비 연구 파일이나 거액이 오갈 법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상자 안에는 오직 길고 가느다란 탄산칼슘 막대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에는 오랜 시간 칠판 앞에서 학문을 쌓아온 이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2010년대를) 전후해 전 세계 수학계에는 묵직한 충격이 한 차례 휘몰아쳤습니다. 70여 년 동안 조용히 분필만 만들어 온 일본의 작은 회사 하고로모 문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냉정한 증명과 엄격한 논리로 먹고 사는 학자들이었지만 이 발표 앞에서는 놀랍도록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학회에서는 분필 대재앙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표현이 오갔고 몇몇은 수학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과장된 푸념까지 내뱉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학자 브라이언 콜레드가 취한 행동은 그 공포의 농도를 잘 보여줍니다. 폐업 소식을 들은 그는 논문 수정도 학생 상담도 잠시 미뤄둔 채 계산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연도수, 한 학기 강의 주차, 수업당 평균 사용 분필 개수, 예비분까지 감안해야 할 여유량까지 일일이 숫자로 치환해가며 앞으로 필요한 분필의 총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결과는 상식을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는 일시불로 1,500개가 넘는 하고로모 분필을 주문했고 연구실 한쪽 벽을 1,000장까지 가득 채운 분필 상자 더미를 바라보며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평 남짓한 창고일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은 학자 인생을 버티게 해줄 최소한의 산소통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윌리엄스 칼리지의 수학자 사티안 데바도스는 남들보다 빠르게 폐업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분필을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안 학과 내에서 독특한 권위를 쥐게 되었습니다. 강의실 서랍이 비어버려 분필이 떨어진 동료들이 하나둘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고 데바도스는 마치 귀한 진열품이라도 되듯 상자를 한 개씩 내어주었습니다. 이 단단한 하얀 막대기는 어느새 교수들 사이에서 물량을 지닌 자와 의존하는 자라는 기묘한 권력 관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분필 한 자루가 무엇이길래 세계 최고 지성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매달렸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수학계에는 하고로모 분필로 쓴 증명은 틀릴 수 없다는 농담 같은 전설이 내려옵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도구에 쏟아진 사랑과 신뢰가 각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수학자에게 분필은 단순히 글자를 남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구조와 아이디어를 현실의 칠판 위에 구체적인 선과 기호로 끄집어내는 매개체, 즉 생각을 형상화하는 촉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고로모 분필은 그 수많은 필기 도구 가운데서도 유독 예민한 이들의 기준을 통과한 극소수의 완성형 도구였습니다. 일반 분필이 칠판 위에서 삐걱대는 불쾌한 소리를 내거나 힘을 조금만 잘못 줘도 쉽게 부러져 버리고 손에 가루를 잔뜩 남기는 것과 달리 하고로모 분필은 거의 다른 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판에 닿는 순간 거친 마찰음 대신 낮고 부드러운 사각거림만이 귓가를 스쳤고 선은 밀가루 반죽처럼 뚝뚝 끊어지지 않고 리본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저항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지만 칠판 위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처음 이 분필을 잡아본 이들은 그 느낌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녹인 버터를 얇게 쓸어내리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촘촘한 안개 구름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걸어가는 기분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과 정의가 뒤엉켜 머릿속이 막힌 듯 답답할 때 끊김없이 뻗어나가는 분필선이 마치 사고의 흐름까지 다시 뚫어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밀도가 높게 압축된 이 분필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칠판을 지우개로 훑으면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다음 수업을 위한 공간이 다시 깨끗하게 열렸습니다. 튼튼함과 지워짐이 동시에 성립되기 어려운 특성임에도 이 작은 막대기는 양립하기 힘든 두 조건을 기묘하게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워낙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다 보니 학계에서는 이 분필의 재료와 제조법에 관한 여러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농담 섞인 진지함으로
천사의 눈물이라도 들어간 게 아니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감, 표면의 질감, 칠판 위에서 남기는 선의 질감까지 모두 평범한 공산품의 범주를 벗어나 있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필 겉면에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어 손에 가루가 거의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강의를 연달아 진행해야 하는 교수들에게 이 특징은 작은 친절을 넘어 노동 환경을 바꾸는 수준의 배려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손가락 마디마다 옷소매마다 하얀 가루가 들러붙는 것은 칠판 수업의 일상이었지만 하고로모 분필을 쓰면 이러한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도구의 끝 쥐고 서 있는 사람의 몸을 생각한 설계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분필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상징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하고로모 분필을 꺼내 쓰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분표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일본 학회에 다녀온 동료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선물이 이 분필 상자였고, 그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단순한 문구류 교환을 넘어 같은 세계에 있다는 확인에 가까운 의례처럼 여겨졌습니다. 분필 한 자루가 특정 공동체의 소속감을 상징하는 휘장처럼 기능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사와 전설 뒤에는 일본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분필만 만들어 온 작은 공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32년에 문을 연 하고로모 문구는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향한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거리를 둔 채 끝까지 품질 하나만을 붙잡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반죽의 구성 비율, 물의 온도, 건조 시간, 성형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력까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그 과정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손끝의 감각, 즉 장인 특유의 직관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였던 와타나베 다카야스는 수익성과 효율이라는 단어보다 이 분필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과 어깨, 생각의 흐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노주쿠리 정신, 즉 만드는 이의 양심과 고집이 그대로 투영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고집이 있었기에 전 세계 수학자들의 까다로운 손맛을 사로잡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수학자들이 이 분필에 집착한 이유는 결국 단순한 필기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판 위에서 한 줄 한 줄 공리를 쌓아 올려 완결된 직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와 완벽에 가까운 도구를 만들겠다는 장인의 태도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체계를 세우는 일과 그 체계를 적어내려가는 분필 한 자루의 완성도를 같은 무게로 취급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은 단순한 단종 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 일부가 무너지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시장 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 생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로모 문구가 폐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분필은 수업 도중에 몇 번씩 부러지고 금세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하고로모 분필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구입한 분필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일이 가능했고, 그만큼 재구매 주기는 길어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이후 교실 풍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분필이라는 제품군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은 화이트보드와 전자칠판으로 대체되었고, 분필 가루가 날리는 장면은 낡은 교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플라스틱 표면 위를 미끄러지는 마카펜의 색색의 선,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넘기는 슬라이드와 디지털 필기 도구들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한때 연간 수천만 개에 달하던 하고로모 분필의 생산량은 폐업 직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와타나베 사장은 가업을 이어온 3대 경영자였습니다. 평생을 분필 하나에 걸었지만 줄어드는 수요와 악화되는 건강 상태 앞에서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도 고민을 키웠습니다. 세 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가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제조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조업이 자랑해온 장인 정신의 한 갈래가 여기서 끊길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공장의 기계와 노하우, 그리고 자기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 분필이라는 존재 전체를 스스로 땅에 묻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14년 10월, 하고로모 문구의 홈페이지에는 짧고 간결한 폐업 공지가 올라갑니다. 기력과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담하게 쓰인 문장이었지만 이 한 줄은 태평양 너머
수많은 강의실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폐업 소식은 수학자들을 사재기로 내몰았고 교수들이 서로 분필 상자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효율과 속도를 숭배하는 디지털 시대가 아날로그 도구 하나를 어떻게 밀어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쓰고 지우며 생각의 속도를 조절하는 행위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분필의 운명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업 공지를 읽으며 깊은 상실감을 느낀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하던 한 강사 또한 같은 탄식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학원 수업을 병행하던 신영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때마다 하고로모 분필을 사용했고 이 분필이 아니면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변에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이 전설적인 도구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민은 곧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혼자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고야 인근에 위치한 하고로모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앞에 처음 섰을 때 그의 손에는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지만 더 무거웠던 것은 이 전통을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평생 기술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장인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인의 제안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와타나베 사장은 브랜드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 값싼 모조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기계만 팔고 끝낼 수 있는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품질, 지금까지 쌓은 신뢰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 찾아온 신영석에게 냉정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은 자신의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영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분필을 처음 잡았을 때 강의실에서 느꼈던 감각, 칠판 위를 흘러가는 하얀 선을 따라 사고가 명료해지는 경험, 수업을 마치고도 손이 덜 피로했던 기억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하고로모 분필을 사랑하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면서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유산으로 느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언어 장벽 속에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마치 오래된 장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꼬박꼬박 찾아오는 제자 지망생의 모습과도 비슷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품질이 떨어지는 순간 전량 폐기하겠다는 제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설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와타나베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필이 조금이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물량은 시장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이 말은 평생 품질 하나로 버텨온 장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와타나베 사장은 오랜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계를 실어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같은 분필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며 제조 과정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영석은 공장 근처에 숙소를 구하고 몇 달 동안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지냈습니다. 원료를 섞는 시점, 물 온도가 조금만 달라졌을 때의 반응, 건조실의 습도 변화에 따른 결과 차이, 심지어 반죽을 뒤집는 손목 스냅의 강도까지 장인의 세계는 숫자로 완전히 치환되지 않는 미세한 감각의 축적이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분필은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버리는 혹독한 검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기계를 돌리고 불량품을 치워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신영석은 자신이 인수하려는 것이 단순한 공장 설비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한 가문의 자부심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술 전수가 끝나고 마침내 분필 기계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와타나베 사장은 떠나가는 설비를 바라보며 가볍지 않은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들에서 태어날 분필들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 말에는 한 장인이 평생 만들어 온 세계를 타국의 젊은 사업가에게 맡기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난 기계들은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만 옮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섞는 물의 성분부터 계절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 작업 환경까지
모든 조건이 바뀐 상황에서 동일한 품질을 구현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포천 공장의 초기 생산품은 겉모습만 보았을 때에는 일본산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칠판에 그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은 여전히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분필이 지나치게 쉽게 부러지거나 선의 질감이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경우도 반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시제품이 나왔다가 폐기되었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실패한 분필이 작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신영석은 한국 현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배합 비율과 공정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와타나베에게서 전해받은 노하우는 그 자체로 완결된 답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서 다시 조정해야 할 기준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온도와 습도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데이터를 쌓았고 손으로 직접 분필을 쥐고 칠판에 적어가며 감각을 교정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느 순간 생산 라인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기계를 빠져나오는 소리, 건조실에서 나는 공기의 흐름, 완성된 분필을 칠판에 그었을 때의 손끝 저항감까지 여러 요소가 하나의 패턴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일본산 제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도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도구를 누구보다 까다롭게 평가할 사람들의 손에 쥐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신영석은 새로 만든 분필들을 상자에 담아 미국과 일본의 여러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수신자들은 과거 일본산 분필을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아껴 사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상자에 적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는 호기심과 동시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산 분필을 꺼내든 어느 미국 수학자는 강의실 칠판 앞에 서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획을 그었습니다. 단단한 칠판과 분필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강의실에 퍼졌고 하얀 선이 매끄럽게 뻗어나갔습니다. 이어진 몇 줄의 수식이 칠판 한 칸을 채울 때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후로 여러 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자신의 예민한 손끝이라면 분명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만든 분필과 포천에서 만든 분필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전해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자존심 상함과 동시에 사랑하던 도구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새 제품이 포장 상태와 내구성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소식은 학계에 빠르게 퍼졌고 한때 분필을 사재기하던 교수들은 창고 가득 쌓인 상자 더미를 바라보던 불안한 시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분필 개수를 계산하며 강의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포천의 작은 공장 소리는 곧 전 세계 강의실에서 울리는 분필 소리와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장인의 고집과 한 한국 사업가의 집념, 그리고 수많은 수학자의 애정이 교차하면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던 이야기는 예상 밖의 반전과 함께 새로운 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문구류 브랜드가 다른 나라 기업에 인수된 사례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브랜드 로고나 출신 국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철학과 품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들 때 쏟아지는 장인의 진심과 사용할 때 느끼는 이들의 애정이 서로 맞물릴 때 그 물건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태블릿과 노트북이 흔해졌고 전자칠판을 통해 복잡한 그래프와 자료를 한 번에 띄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수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칠판과 분필을 고집합니다. 그들이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어올리고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줄 한 줄 수식을 적어 내려가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퍼포먼스이자 의식과도 같습니다. 칠판은 그들에게 무한한 우주를 압축해 놓은 공간이고 분필은 그 우주를 탐색하는 추진체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칠판과 분필이 만들어내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는 순간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중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면 도구가 사용자의 생각보다 앞서 튀어나가서도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하고로모 분필은 바로 그 섬세한 리듬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역할을 했습니다. 분필 사재기에 나선 교수의 마음을
단순한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함께 견뎌온 도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낸 한 사업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기술을 이어받았기에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영석이 한국으로 들여온 것은 단순한 중고기계 몇 대가 아니었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한 장인의 고집, 그리고 그 제품을 사랑해준 세계 곳곳의 사용자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함께 옮겨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의 여러 강의실에서는 포천에서 만들어진 하얀 분필이 칠판 위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분필에서 흩날리는 미세한 가루 사이로 누군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를 붙잡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계를 설명할 새로운 수식을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치열한 사유의 현장 어딘가에 일본 공장에서 시작된 한 줄기 기술과 한국 공장에서 이어진 집념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결국 진짜 명품이란 가격표에 찍힌 숫자나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혼과 사용하는 사람의 애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대하는 태도 역시 쉽게 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고 하얀 분필 한 자루가 남긴 이 긴 이야기는 단종 위기에 놓였던 한 제품의 구원담을 넘어 기술과 시대, 국경을 초월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든 지금 쥐고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보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언젠가 사라진다 해도 그 위에 쌓아올린 사유와 열정만큼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얀 분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